Blue Ocean. 장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나라를 보호한다. 보훈, 공로에 대하여 보상한다. 이를 합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일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호국 보훈의 의미가 조금 새롭게 다가와야 할 듯한데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의미 정립 속에서 경제 이슈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상훈 육군박물관 부관장님과 최미경 학예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의 부관장인 이상훈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학예사 최미경 주무관입니다. 제가 지금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박물관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음향이 울리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 하면요, 1946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1945년 저희 대한민국으로서 일제의 치하를 벗어나고 나서 미 군정이 시작되는데요. 그 이듬해 5월에 조선경비사관학교로 계속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 육군사관학교로 정식으로 1948년에 이때 이제 그 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박물관 부관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육군사관학교 안에 박물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안에 육군 전체에 대한 그런 그 역사, 저 삼국시대 그 이전에 우리 돌도끼를 쓰죠. 그 돌도끼에서부터 마제석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돌로 된 칼서부터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전쟁 무기 관련 서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면서 사관 생도들의 정신적인 그런 그 전통, 우리의 그 교육으로서의 또는 군사로서의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배움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육군의 어떤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육군사관학교 안에 육군박물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저는 부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관장님이 계시고 부관장님이 계시고요. 부관장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걸까요? 박물관 내에서. 네, 관장님이 이제 그 저희 기관을 대표하시고 대외적인 그런 그 일들을 업무를 처리한다면, 저는 그 야구로 치면 아마 그 캐쳐에 해당하는 그런 그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 박물관의 관원들을 바라보면서 내부적으로 전시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학예사님도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학예사 하면은 큐레이터랑도 조금 어떻게 다른 걸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규모가 큰 박물관 같으면 그 큐레이터 역할이 분명히 이제 구분이 돼 있고, 시설 관리, 그다음에 수장고에서 보존 처리를 하거나 모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박물관은 인원 규모가 크지 않아서 거의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그 모든 업무를, 토탈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기획에서부터 준비, 예산 집행, 그다음에 전시물 연구, 그다음 전시 안내, 이런 모든 업무를 토탈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 계신 학예사님의 가장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존이라는 이슈,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넘겨주는 부분이 사실 큐레이터와 학예사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 담당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보존 처리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학예사분이 또 따로 계시고, 기타 인원들은 각 분야의 전체적인 그 분야별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면 현대, 고대면 고대, 그다음에 우리 육군사관학교 기념 자료면 기념 자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특별전인데요. 독립군,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아마 우리나라 육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일 듯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군 사관학교는 1946년에서부터 이제 그 현대적인 개념에서의 육군 사관학교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임시정부가 그 이전에 서 있듯이 그보다 더 훨씬 전에 대한제국 시대 때부터 육군 무관학교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관학교의 전통을 이어서 그들이 이제 그 나라 없을 때는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 독립군들이 제2세를 길러내기 위해서 역시 무관학교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광복군을 투쟁을 했고, 그들이 또 역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와서 또 전통을 이었죠. 그래서 이런 전통들을 쭉 이어서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시 타이틀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전시 타이틀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육군 사관학교인데 무관학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무관학교와 사관학교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성격의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네. 무관학교는 크게는 이제 그 과거에 두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관학교를 이루는 것은 간부이기는 하지만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이제 장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우리는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양성하는 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무관학교가 되겠고요. 저희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부사관은 양성을 하지 않고 장교들만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고급 지휘관을 우리가 이제 그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서로 분화가 돼 있는 그런 그 이름에서의 유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독립군,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이 전시회 중에서도요, 또 안중근 장군을 또 특별 기획전으로 빼가지고 지금 현재 이곳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전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회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도 좀 들리실 거고요. 또 말소리도 좀 들리고 조금 울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어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안중근 장군 특별전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안중근 장군을 따로 뺀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번 기획했던 그 전시회의 목적은 의병에서부터 광복군까지 그리고 육군으로 이어지는 그 독립전쟁에 관해서 기획 의도를 갖고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독립전쟁 초기에 1909년에서 1910년까지 어떤 독립전쟁의 가장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안중근 장군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그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분의 유목부터 사상 아니면 의거 장면까지, 그다음에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까지 좀 재밌게 지금 전시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안중근 장군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라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 안중근 열사 이렇게들 얘기들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안중근 장군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은 안중근 의사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열사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활동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활동 이런데 이제 좀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이 그런 용어이고요. 안중근 장군은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에 본인이 대한의군이라는 그런 그 의병을 조직을 해서 그 의병의 참모 중장이라는 그런 그 지휘관으로서의 닉네임을 스스로 달고 그리고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투쟁을 했었죠. 이런
것은 굉장히 본인이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체포되고 나서도 본인은 군인으로서 포로로서 예우를 해달라. 어떤 일반적인 저격범이라든가 테러리스트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는 군대 조직의 계급으로서의 장군의 자부심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그 모습을 후대에 남아 다시 이제 호칭으로서 불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중근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중근 장군으로 부르는 것이 안중근 의사의, 안중근 장군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가 육군사관학교도 역시 군대 조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명칭보다는 군의 그룹으로서 그 안에서의 지휘관으로서의 인정,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의도 이런 것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가 이제 대한제국기 말이었고 또 외교권도 수탈당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스스로의 군대를 가지고 일본과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안중근 장군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군대가 있었다면 거기에 자원을 하셔가지고 아마 지휘관으로 활동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로서 또는 본인이 지휘관이라고 스스로 칭했던 것이죠. 그런 것은 역시 그 본인의 자부심의 문제에서도 안중근 장군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가 이런 가치를 얘기를 할 때 또 부관장님도 계시고 하계사님도 계시고 또 저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는 안중근 장군에 대한 가치와 또 다음 제너레이션, 저희보다 훨씬 어린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가치에 대한 받아들임이 조금 다를 듯한데요. 안중근 장군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타이틀이 표현하는 방식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제너레이션이 이 가치를 정확하게 이어받기 위해서도 그런 명칭적인 부분, 호칭적인 부분은 중요할 듯합니다. 네, 애국심을 좀 더 강조를 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서 안중근 장군이 인식되게 되기 위해서는 장군이라는 명칭이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훨씬 후세대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요, 흉상이 이렇게 제작이 돼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특별전을 기획해가지고 전시 오픈을 할 무렵에, 그 무렵에 이제 바로 흉상도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전체 주제가 독립전쟁,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독립전쟁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일제와의 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독립한다는, 독립에 더 주안을 둔 역사 용어가 이제 독립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여러 분들 중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를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그 학교를 만든 신흥무관학교라는 그런 그 학교를 만든 이회영 선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여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과 같은 장군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시절서부터 광복군으로 그 뒤에 육군의 초기의 활동까지를 쭉 이어서 그런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의 맥을 쭉 이었던 중요한 독립투사이자 지휘관인 이범석 장군, 지청천 장군, 이런 분들의 동상, 5인의 동상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이 동상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현 세대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했던 탄피 300g을 녹여가지고
그 탄피를 가지고 흉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그 독립 영웅들의 정신이 현재의 생도들의 땀이 들어가 있는 그런 탄피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로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전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5분을 호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독립운동을 조금 넓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변호사들이란 책을 쓸 때 변호를 하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의 일부라고 저도 받아들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 어떤 일을 할 때 자금이라는 부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그 당시에 독립군에게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거 자체에도 독립운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두가 되는 것이 이제 이회영이라는 분인데요. 이회영 선생의 그 선대, 그 전대는 이회영 선생은 이제 오형제인데 이 오형제의 그 선대는 이유원이라는 영의정이 있었고요. 그분은 조선에서 랭킹 1, 2등을 다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제 그 일본에게 강탈당하자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은 바로 이 조선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그 집안의 재산들을 모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당시의 가치로 600원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600억에 해당할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돈이죠. 이런 그 개인 자산을 아낌없이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식구들을 모두 거느리고 만주에 넘어와서 바로 이 만주에다가 일본 몰래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관, 이것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일반인들도 가리켜서 일반 보통 사람들의 학력이라든가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다른 특별반으로서 바로 이 간부들, 독립군의 간부들을 양성하는 신흥 무관학교 또는 신흥 강습소 이런 것들을 세움으로써 이 졸업생들이 약 3,500명이 되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향후에 청산리 전투에서부터 광복군까지 많은 전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주역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그 탄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탄피라는 부분이 분명히 기획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흉상을 제작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그냥 우리가 흉상을 세운다 또는 단지 독립을 위한 그런 영웅들을 선발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에서 더욱 더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만드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또 저희 그 교장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하신 그런 것으로서 이제 그러면은 생도들이 직접 땀을 흘린 그리고 훈련을 했던 그런 바로 실체가 탄피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흉상의 재료가 되는 그런 재질이죠. 바로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청동을 가지고 흉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확실히 그 아는 만큼 느낀다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냥 멋있다라고만 느꼈는데 또 우리 부관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앞에 이 5분의 흉상은 굉장히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컬러풀하고 아주 색깔도 아름답게 그렇게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그런 그 동상의 내면이 훨씬 더욱 반짝거린 것이 아닐까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멋있는 흉상이 있고요. 또 전시회도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자료 수집을 하신 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도 책을 쓸 때 옆에서 국선 변호사, 일본 국선 변호사를 슈퍼바이즈 했던 안병찬 변호사님에 대해서 제가 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자료 찾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당시 자료들을. 근데 정말 소중한 자료를 많이 이렇게 모아 놓으셨는데요. 제가 인터뷰 전에 조금 알아봤는데 이 전시가 육군사관학교 안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를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육군사관학교 하면, 과거에 이제 그 어떤, 군인 또는 군부대 이러면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육군사관학교는 예전보다는 많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 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가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월요일 휴관, 세계적으로 박물관들은 다 월요일 날 휴관을 합니다. 이날은 이제 정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휴관일을 빼놓고는, 본인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고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은 언제라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평일 같은 또 이런 때는 오전에 10시 그리고 오후에 2시에 신청을 하신다면 또 더스트들의 설명도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이 월요일 날 쉰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부관장님께서는 월요일이 휴일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주말엔 쉽니다. 월요일 날 제가 쉬면 또 유물들 정리하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람객을 맞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저희가 나와서 박물관을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당직자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당직자들과 더슨트들이 나와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또 마침 생각해보니까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방문을 했던 게 딱 1년째예요. 제가 작년 6월에 명사와의 만남 특강을 했던 게 6월 포국 보훈의 달이었는데 처음에 오던 순간이 생각나요. 제가 그날 이렇게 들어오는데 관광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지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요. 아마 일반 관람객 분들도 실제로 많이 오시지만 제가 그 뒤로 작년 6월달 이후로 몇 번 육사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변호사님 작년 꼭 1년 되셨군요. 네. 저희 그 육사를 찾으시는 관람객들은 사실은 좀 과거를 회상하거나 뭐 육사에 대해서 향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시긴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육사에 어린 청소년 또는 어린 자녀들을 앞으로 이제 육군으로서 장성으로서 장교로서 키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의 손을 잡고 가족 단위로 또 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육사를 찾는 관람 인원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먼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젊은 분들 또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많이 와서 사실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런 좋은 전시가 많은 분들이 못 보시고 가시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저희도 역시 좀 이런 면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역시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를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도 앞으로도 이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육군사관학교는 항상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오픈된 곳입니다라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반성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 박물관 생각하다 보니까 저 얼마 전에 웨스트포인트 뮤지엄 다녀왔었거든요. 거기도 가치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의 가치는 어떤 것이고 미래의 가치는 어떻게 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공간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 또 부관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 총 기획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시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냥 조용히 보고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전시를 보면서 각오도 다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유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족들 단위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손을 잡고 오는데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을 한두 장면이라도 보고 가가지고 육군사관학교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중요한 군을 이끌어가는 그 지휘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다는 것이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웨스트포인트 방문했을 때 정말 많은 가족들이 아주 어린아이 손을 잡고 왔더라고요. 아까 하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생각해 보면 왜 재밌는 전시를 준비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띠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생도드 스케줄을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준비가 돼 있고 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 그거 해봤거든요. 저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 막 쭉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전시에서 꼭 이것만큼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하계사님께서? 먼저 이 문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네, 그분이 형제들을 이끌고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독립활동을 하러 가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밖에 이제 흉상으로 표현이 돼 있는 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면 독립자금에 보태 쓰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 당시에 대원군이 이런 난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던 난이 석파란이라는 건데,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던 이런 문란을 치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난을 쭉 뿌리듯이 이렇게 그려내는 걸 가지고 난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려서 고국에 있는 딸에게 보내면 그걸 다시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보내고, 아마 이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왜 가지고 계시던 거의 전 재산을 또 환원을 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사실은 재능 기부 같은 거잖아요. 정말 모든 거를 다 나라를 위해서 내놓으신 거네요, 정말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이 그림을 다시 나중에 독립이 됐을 당시에 동생인 이시영 선생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그림에 대해서 또 자기의 소회를 적어놨습니다. 자기 형제들의 그 고난이나 그리고 형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제문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저 아래 보시면 또 하나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림도 아니고 글씨도 아닌. 네.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가운데에는 우리 하계사님이 말씀하신 문란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에 쪽에는 바로 글이 써져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 느낌적으로 이 얼마나 이 안타까움에 이 글을 쓰셨을까라는 정말 느껴지는데요. 이 필체에서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이 왼쪽 하단에 보면은 볼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묵으로 쭉 돼 있고 또 인장도 다 찍혀져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볼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품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이시는데, 요거는 이분의 손주이신 또 이종걸 지금 현재 의원이시죠. 국회의원이신데, 그분이 아마 비슷하게 저기 떨어진 난잎이나 이런 거를 좀 흉내내서 볼펜으로 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가족 세 분의 그림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그러네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볼펜이네요. 우리 그러면은 이종걸 의원님이 여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품에다 이러면 혼나셨을까요? 이거 하고 나서? 혼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림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엄청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갑오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준다라는 사실 그런 결연함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밑에 아까 이제 묵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걸 따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낙서거든요. 네. 아니요, 보십시오. 그림에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흉내를 내셨습니다. 그 전에 3월 1일 개관식 때 이종걸 의원이 직접
와서 이 그림을 보셨거든요. 그 옆에서 이제 다른 우리 부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그냥 무한하게 웃으셨습니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또 그러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이래서 설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학예사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저것도 멋있어 보이네요. 진짜로. 아주 멋을 내서 볼펜으로 지금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럼 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저게 또 다른 낙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거는 제작 과정에서 표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진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많네요. 여러분들 이거 오셔서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사진 잘 찍어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멋진 사실은 소장품들이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작품 어떤 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마우저 C96 권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이제 청산리 전투 이런 데서 맹활약을 하셨던 홍범도 장군 사진을 보면 독특한 사진이 있는데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서서 권총이 정확하게 탁 보이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로 그 권총입니다. 마우저 C96 권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일 마우저사에서 개발한 반자동 권총으로요. 탄환을 최대 20발까지 장착할 수 있어서 장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권총이라고 합니다. 의병 및 독립군의 주력 권총으로 사용되었고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중에서도요. 홍범도 장군이 사용한 기종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능이 굉장히 좋았나 본데요. 성능도 좋았지만 일단 탄환을 최대 20발까지 장착할 수 있어서 자동 연발이 가능했던 권총이라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권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 그 독립군 광복군들도 많이 사용했던 기종입니다. 그 연발이라고 하면은 20발이 한 번에 이제 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옆에는 아리사카 38식 소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05년에 아리사카 나리아키라가 개발한 일본 육군의 주력 소총이고요. 독립군도 일본군으로부터 다수 노획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노획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군에게 뺏어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이게 아마 저격용 소총으로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굉장히 멋지게 전지현 그 배우가 집중해서 한 군데 집중해서 그다음 저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소총이 바로 요 소총 아리사카 38식 소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영화에서 기억나요. 이게 그 소총이네요. 근데 이게 다른 소총보다 굉장히 가볍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또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가볍고 아마 그 탄착에 가서 이렇게 적중하는 그 능력도 좀 뛰어났던 소총인 것 같습니다. 좀 재밌으려면은 이거 한번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지 이렇게 샘플이 하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웨스트포인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걸 만질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총의 무게도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고 또 칼도 이렇게 빠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놔가지고 한 15cm 정도 들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가볍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그래서 이런 소총도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동을 하다 보니까요. 홍범도 장군님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 있는 소총이 그 소총이네요, 그러면? 네, 보이시죠? 굉장히 폼나게 보입니다. 정말 거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권총 모델 수준인데요. 딱 아주 권총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잘생기셨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전쟁 활동을 하기 이전에 호랑이를 잡던 포수 출신입니다. 호랑이 바로 직전에서도 눈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명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분의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보여지는 카리스마가 엄청납니다. 저분 사진을 걸어 놓으면 아무도 못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계사님이 홍범도 장군 팬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부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딱 그 총에 대한 자부심이 딱 느껴지는, 왜 정말 10마디 말보다 왜 한 번 보는 게 더 사실은 왜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을 딱 보니까 아까 홍범도 장군님 막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 사진 하나로 어떤 분인지, 정말 어떤 결기를 가지고 임하신지 정말 딱 느껴지네요. 그래서 독립군을 조직하여서요,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셨다고 하는데요. 독립군은요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주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해주에서는 유인석을 도총제로 한 13도 의군이 결성이 됐었고요. 서간도에서는 박장호 조맹선 중심의 대한독립단이 활동을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 지금 지도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독립운동단체, 또 학교, 실제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독립활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쓰셨다는 게 여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뭔가요, 부관장님? 네, 여기는 바로 독립군들이 실제로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나가지고, 요즘을 말하면 이제 졸업장이죠. 졸업장과 같은 그 사관 연성소의 필업증이라고 하는 그 졸업장. 그리고 또 많은 군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간도로 서간도로 이제 이민을 간 사람들이 틈틈이 군자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군자금을 내게 되면 당신은 얼마의 돈을 우리 단체에 군자금으로 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주는 영수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주에 이민을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도 했지만, 또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 군대에다 댔던 그런 투쟁의 역사, 애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수료증을 이렇게 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수료증 하면은 뭐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육군사관학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 깊고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부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부분일 듯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2018년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2년 뒤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쓴 겁니다. 종래까지는 대한제국이라는 한 로얄티 왕국이었다면, 이제는 왕은 이씨 왕조는 망하고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피플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냈고, 그 2년 뒤를 나타내는 것이 이 졸업증에 나타나는 날짜에서 볼 수가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글자만으로도 큰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이걸 받았을 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왜 계속 독립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저 네 글자가 사실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을 한번 보면은 정말 여러 곳에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요. 저 태극기는 근데 부관장님 좀 달라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태극기랑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태극기 지금 생각을 하시면은 가운데 태극 문양이 붉은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좌우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태극기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 때는 따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야 태극기 규정이 생겼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태극기의 형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극이 이렇게 위 아래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좌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궤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1, 2, 3, 4 이렇게 궤의 숫자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1, 2, 3, 4가 아니고 4하고 5가 이제 자리가 바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궤의 순서도 다릅니다.
과거에 정확한 규정이 있기 전에 임의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태극기 중에 하나고요. 바로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주석으로 있으면서 이 태극기에다가 본인이 서명을 해가지고 태극기에다 이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준 그런 태극기로서 이제 유명한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우리 부관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서명한 태극기로요. 1941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벨기에 신부 미우스 오그가 미국으로 갈 때 김구 주석에게 직접 받은 태극기라고 합니다. 바탕 한쪽에 망국의 서름을 면하려거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거든 정력과 인력과 물력을 광복군에게 바쳐 강노말세인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완성하자라는 내용을 적고 김구 주석이 실제로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강노말세라는 거는요. 강한 쇠 4살도 힘이 닿으면 얇은 비단조차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강한 그 쇠라도 비단이 부드러워 보이긴 해도 그것이 이제 뭉치게 되면 훨씬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약한 힘이나마 서로 단결해가지고 일치해서 일본과의 투쟁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부관장님이랑 하계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많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군 활동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의병장의 활동을 먼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 분명 물력적인 부분,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금전적인 부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림에서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사실 이게 총체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만 갖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더라도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말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를 지키고 싶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모두가 원하는 마음은 다 같지만 여러 마음들이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력, 인력, 물력, 경제적인 부분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인트로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제 국제정세가 정말 급변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경제 부분을 이런 호국 보훈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관장님. 네, 그렇습니다. 호국이라는 것은 단지 이제 군인이 또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이제 합쳐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서 남는 것이 바로 이제 방위비로 지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방위비를 가지고 우리가 최신 무기를 보유를 하고, 또 그것을 운용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 사이클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면 미국 같이 큰 나라는 저 태평양에 항공모함을 띄우지만 우리는 항공모함을 줘도 운용을 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듯이 국가가 강해지고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적정하게 방위비로 이제 산입이 돼서 강한 군대를 이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이 전시회에서 보여준 듯이 이런 단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정신적인 면, 역사적인 면을 같이 군대에서 또는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함으로써 더 강하고 부강한 나라, 또 호국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 미래의 생도들이라든가 미래의 우리 어린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회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너무 소중한 정보들이고 또 자료들인데요. 시간이 정말 부족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그래도 하계사님이 이것만큼은 꼭 소개시켜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만 한번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보이는
한국 광복군 군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육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을 지금 현재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번 기획전에 마지막 유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굉장히 낡은 거라서 더더군다나 우리 국내 유일의 광복군 군복입니다. 요거를 접어 넣고 굉장히 낡았고 이제 해진 부분을 이렇게 잘 가려서 개켜서 넣으면서 뭉클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만져보면 굉장히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두껍고 무겁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그 북풍 한설 몰아치는 그 만주 벌판에서 광복군 활동을 하셨던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순간 반성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실 춥다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춥다고 뭐 입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옷도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옷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뻣뻣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봐도 분명히 무거웠을 거고요. 또 분명히 금전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소재로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을 텐데 그 독립이라는 부분 하나를 가지고 참고 견뎠던 건데요. 이런 부분, 이런 옷을 입고 정말 그 추위에 견디면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거는 저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옷 입으면서 추워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얼굴 막 시리고 그러니까 그 추위라는 거 그거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진짜로. 저희 요즘 그 군복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요즘 군복은 예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질감도 좋고 가볍고 그다음에 기능성도 뛰어나고 근데 그런 걸 보다가 이거를 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무겁고 그리고 이 옷을 입으셨던 분을 생각을 해보면 옷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왜소했던 분이 입으셨던 옷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곳에서 사실은 광복군 활동을 하면서 굶어 죽은 경우들도 실제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회영 일가도 넘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일가족들도 그 많은 재산을 처분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진짜 온 시간을 다 바쳤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좀 강한 나라가 돼서 경제적으로도 좀 부흥한 나라가 돼서 저희 장병들이 이런 문제랑은 정말 옛날 기억으로 묻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 장비와 좋은 이런 의복과 이런 것들을 다 보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나 뭐 이런 전시회에 오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갤러리에서 일을 하고 또 박물관도 많이 이렇게 법률 자문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기프트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박물관 오셔가지고 어쩌면 기프트샵에서 가장 많은 열의를 보이고 가장 높은 집중력을 보이면서 사실은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전시회가 보여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전시 작품들이 있고 그런데 기프트샵만큼 정확하게 엑기스적으로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거다라고 표현하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박물관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조금 영세한 박물관 특별전을 굉장히 주목받는 특별전을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들 기념품이라든가 또는 인상적인 어떤 그 기념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취약합니다. 사실은 특별전에서 오는 감동을 그대로 이제 본인이 계속 이어가고 집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그 특별전에 보는데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라도 무엇을 가지고 가서 그것이 이제 눈앞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요. 기프트샵에 우리 그 육군사관학교도 앞으로는 좀 더 특별전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좋은 그런 그 상품을 내놓도록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부끄럽네요. 저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제가 로스쿨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대법원인데요. 대법원이 미국에서 워싱턴 DC를 들리시는 미국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관광 코스고, 거기 있는 기프트샵은 정말 늘 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베스트셀러 상품 중에 하나가 마우스패드라고 합니다. 마우스패드에는 그 헌법 전문이 시작하는 부분이 써 있는데요. 위더 피플이라는 부분이 써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마우스패드를 사고 또 연필도 사고요. 근데 그러는 걸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안중근 장군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물론 또 육군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끝없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치가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많은 분들이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정말 대중성을 갖고 그 가치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에는 그 물건을 산다라는 행위, 이것이 꼭 돈이라는 거를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어떤 거를 정말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그 일반적으로 그냥 좋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라서 대법원의 기프트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늘 기억을 하고, 제가 사실은 이런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작년 6월에 명서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면서 또 생도들과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교수님들 또 장군님들이랑 또 관계를 맺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조차도 좀 몰랐던, 어쩌면은 조금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었던 거를,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가치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얘기해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싶었던 개인적인 욕심, 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저는 했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육군사관학교 자체는 그런 어떤 기프트샵에서 썩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개인적인 감동이 역시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또 오래도록 남기 위해서는 그 매개물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보면서 계속 연상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더 육사에서 어떤 그런 그 물건을 사갔다면 그것을 보면서 육사를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육군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서 더 큰 애장품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상으로서도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매개물로서도 이런 그 기프트샵에 우리의 그 육사의 정신을 담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왜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모자 같은 경우도 있고 티셔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제가 웨스트포인트 그때 박물관에서 보니까 웨스트포인트랑 관계 없는 분들도 또 이렇게 실제로 왜 이렇게 뉴욕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웨스트포인트라는 게 갖고 있는 그 멋있음이 있잖아요. 육사가 갖고 있는 멋있음이 있는데 그 멋있음을 보여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저 그래서 그때 주신 모자 이렇게 막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모자가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미국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왜 누구 존경하는지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참 외국에서 많이 찾아요.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멋있는 가치가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밖에서만 그 가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만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육사가 갖고 있는 가치도 약간 그런 느낌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 가치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치인데, 우리가 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 가치에 대한 그 허함이 있잖아요. 그걸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왜 육사가 갖고 있는 거 정말 많잖아요. 몇 개 자랑 좀 해주세요. 정말 자랑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하계사님이랑 부관장님 멋있는 거, 이거 정말 멋있다, 내가 이렇게 육사에서 부관장으로 일하는 거 너무 멋있다라는 거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육군사관학교도 역시 우리의 가치를 잘 표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한 거는 역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딱 차려입고 눈빛을 또렷또렷한 눈빛을 빛내면서 매칭을 하는 우리 사관학생도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계사님은 나 이거 정말 여기서 일하는 거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 부관장님 말씀하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다 보면은 생도들이 아침이면 아침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서 점호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보면 군장을 메고 또 한 2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열심히 달리기 하고 훈련하는 것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공부도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랑의식 같은 거 있는데 그때 관람객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네, 그것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가장 육사를 반짝이게 해주는 게 저희 생도들이 아닌가 하고 항상 느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화랑의식 있잖아요. 금요일날 하는 거. 저 처음 보고 정말 와, 이렇게 멋있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물론 한국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미리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관람하시려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은 요일입니다. 오후 2시쯤에 식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분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이제 전문 용어도 쓸 줄 아는데요. 분열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분열이라는 것은 육군이라든가 세계 이제 그 각 군대 이제 공통적인 그 행사의 하나인데요. 저희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는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중대들이 매칭을 해가지고 행진을 해서 본부석을 지나가면서 그날의 지휘자에게 예를 갖추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들의 일주일의 생활을 뒤돌아서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의 일주일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식이 바로 화랑의식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화랑의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육군 사관학교에 큰 행사가 있으면 꼭 이루어지죠. 최근에 가장 큰 행사로는 10년 만에 우리 육군사관학교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서 분열 의식을 하고 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고 가장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 꼭 와서 보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준 이 전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교사님? 3월 1일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청취자분들 오셔가지고 하계사님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하게 안내받고 싶으시면요, 우리 하계사님 찾으시고요. 재밌는 안내 받고 싶으시면요, 저희 부관장님 찾아주시면은 아마 더 재밌게 또 즐겁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부관장님, 하계사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육군 사관학교는 호국의 요람으로서 현재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훨씬 큰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생도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 전시를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이 가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블루오션 조금 특별한 순서였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시회를 찾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제방송을 표방을 하는데요. 사실 경제라는 것, 호국 보훈과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는 가치인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많이 피드백도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컨텐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블루오션의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